저희 인연을 부정하시는 건가요? 대단한 인연이 아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삐졌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인류 역사하고도 사실은 부분들이 있다. 특히 동양의 역사에서 전 세계에 점을 치는 문화가 다 있잖아요. 사주전만큼 사실 복잡하고 체계적인 것도 드물어요.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토대하에서 이야기되는 것인지를 쭉 한번 교양으로서 한번 다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BTV 동지의 파야케아. 저는 현호준 매니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동진입니다. 병오년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보통 신년 되면은 사주점 많이 보잖아요. 네. 사주팔자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는 주제죠. 솔직하게 전제하고 말씀드린다면 사주점 같은 거 믿지 않아요. 점 치는 거 자체를 다 믿지를 않고, 한 번도 그러면 심지어는 뭐 MBTI도 안 믿는데 혈액형 성격학 같은 거 안 믿고 별자리로 성격 역시 보는 것도 안 믿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것 자체가 나름대로 토대하고 있는 어떤 세계관이나 철학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그다음에 문화의 일종의 하나로서 기능하는 부분이 있고 심리적으로도 사실은 기능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것 자체가 일종의 어떤 교양과 지식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과연 이것이 어디에 토대하고 있고 무엇을 말하는 건지에 대해서 인문학적으로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 오늘 하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 사주점 쳐드립니다, 절대 이렇게 썸네일 다시면 안 되고요. 저도 점칠 줄 몰라요. 모르는데 다만 대충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어떤 토대하에서 이야기되는 것인지를 쭉 한번 교양으로서 한번 다뤄보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막상 그 사주팔자 점을 볼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떻게 보는지는 관심이 없고 늘 결과에만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돈이 들어오느냐, 그래서 그렇죠. 연애운이 어떻게 되느냐. 맞아요. 그래서 뭐 네. 궁합이 맞느냐 뭐 이런 것들, 올해 운이 어떤 건가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은 그 역술인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 토대를 알고 있으면 그걸 믿는 입장에서도 더 잘 들릴 수도 있고요. 안 믿는 입장에서도 그게 어떤 패턴인지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다음 카메라 돌기 직전에 저까지 포함해서 여기 모두 7분 계시잖아요. 근데 평생 한 번이라도 사주점 쳐본 사람 제가 여쭤봤거든요. 근데 3명이 봤더라고요. 그 4명이 안 봤잖아요. 대충 봐서 한 절반 가까운 사람이 평생에 사주점을 한 번 정도는 보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이.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것이고요. 재미로 보았던 믿었던 간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는 건 제 대학 전공하고 아무 관련이 없고요. 뭐 종교학에서 이런 거 다룰 것 같지만. 꼭 댓글도 달릴 것 같아요. 역시 종교학과여서 네. 사주점을 잘 하시는구나. 그렇겠죠. 근데 그 종교학 커리큘럼 보시면 그런 얘기 못 하실 거고요. 네, 전혀 관계가 없고, 제 경우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오래전에 제가 너무 존경하고 좋아하고 이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볼 때는 지성의 화신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사주점을 너무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사주 막 쳐주려고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사주점을 너무 믿으니까 대체 뭐길래 해가지고 사실은 보기 시작했었거든요. 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저도 관련된 책들을 많이 보기도 하고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알거든요. 제가 점은 못 치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약간 떨어진 시선에서 교양의 대상으로 한번 오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가지고 재미로 한번, 요즘 또 AI를 통해서 사주팔자를 너무 보시는 쉽죠?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AI로 한번 봐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강의로 저를 이렇게 직접 봐준 사람은 있지만 아주 간단하게만 봤었고, 저는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 오늘 이걸 한다는 얘기는 알았지만 본 적이 없어요. 사주점을 쳐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최초의 자리거든요. 생성형 AI 영광이네요. 아니요, 그건 첫 아니지만 예, 과연 얼마나 하나 한번 보자. 뭐 이런 느낌? 볼까요? 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날짜를 네. 입력해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1968년 1월 7일입니다. 1월 7일. 네. 사주점을 칠 때 보통 양력으로 쳐도 되고 뭐 음력으로 쳐도 돼요. 몇 시에 혹시? 오전 7시. 오전 7시. 네. 좋을 때 태어나셨네요. 예.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깡시골이어가지고 집에서 출산하셨거든요. 저를 낳고 이제 힘들게 이렇게 해서 밖을 받아봤는데 그때 태양이 막 떠올라서 겨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또 제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태양 쪽이거든요.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굳이 말하면 이런 부분이 또 맞기도 해서 흥미로운 게 있기도 하죠. 또 사는 곳도 입력해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왜 시간을 하죠? 정확히 하려면 제가 태어난 곳이 아니면 사는 태어난 곳이요? 곳, 도시 뭐. 네, 강원도 정선군. 정선군입니다. 네, 입력을 네. 하겠습니다. 근데 1월 7일이 또 저희가 네. 업로드를 하는 날짜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생일 그런가요? 축하드리려고 저희가 케이크를 준비했는데 네. 진짜로? 가져와 주실 수 있나요? 예. 딸기 여기, 케이크. 여기 딸기 야, 케이크 제가 이게 준비했습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다는 그 딸기 그거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요즘 네. 한창 철이니까 딸기에 또 크림 발랐네요.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저희가 또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드릴 테니까 예, 준비했습니다. 예, 1월 감사합니다. 7일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태양이 나왔네요. 태양. 태양 나오죠? 태양은 에너지가 강한 만큼 네. 지나치면 고집이 있고 네. 감정 표현이 직선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감정 표현이 네. 막 직선적이시진 않은 것 엄청 눈치 같은데 보는데. 관리직이 어울리는 분야라네요. 관리직이요? 네. 어차피 안 맞는 분야를 하고 계신 건가요? 혼자 하고 있는데 관리할 게 없는데. 참고 버티다 한 번에 터트리는 스타일이 되기 쉬움. 요건 뭐 비슷할 수도 있겠지. 아니야, 난 수시로 화내. 이런 사람 없잖아. 그런 사람 있나요? 보통 참다가 네. 어느 순간 버티다가 짜증을 달고 사는 터뜨리긴 하는데 사람도 내가 지금 네. 드디어 한마디 하지만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궁금한 거 없으신가요? 뭐 내년 운세라든지 2026년 운세, 올해 운세. 네. 2026년 운세. 그리고 또 뭐 네. 재물운, 건강운 뭐 궁금하신 거 있을까요? 재물운. 네. 재물운. 네. AI와 사주점 뭔가 이렇게 약간 그렇죠. 모순형용 같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모난 동그라미 뭐 이런 느낌 그러네요. 아니에요? 서로 네. 느낌이 다르네요, 단어가. 네. 일단 좋습니다 하고 나오네요. 불이 크게 붙는 해. 불이 크게 붙는데요. 기운이 매우 강해지는 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직장이나 네. 역할이나 가정사 같은 게 판이 바뀌는 사건이 오. 잘 드러난다고 좋은 하네요. 쪽으로. 네. 네. 벌기에는 있으나 새는 구멍도 커진다? 작년에 많이 썼는데 올해 또 써야 된단 말이야? 이상하네요. 활동량이 증가한다고요? 이건 뭐 좋은 거네요. 활동량이 증가한다. 네. 내가 움직이면 돈이 붙는데요. 열심히 움직이셔야겠네요. 재물로는 네. 수입도 커질 수 있지만 나가는 돈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고 알겠습니다. 수입 구조가 바뀔 수도 있다고 하네요. 구조가 바뀐다고? 네. 파야키하는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파야키에서 잘리나? 네. 보증하지 말라고 특히 보수적으로 해야 된다고 합니다. 제가 1999년 이후로 보증에는 일을 갈고 있습니다. 99년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뭔 일이 있었어요. 네네. 어떠신가요? 그런가 보다. 네, 저는 부정하지도 않아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넓은 세계관이고. 네, 사실은 전 세계에 점을 치는 문화가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주점만큼 사실 복잡하고 체계적인 것도 드물어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다.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안 믿는다는 얘기지. 그거다 말짱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요. 어떤 분들한테는 절대적인 어떤 믿음의 대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안 믿는다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먼저 꼭 드리겠습니다. 그 사주팔자의 세계관을 보면은 말씀 주신 대로 엄청 넓은 세계관이 있는 것 같아서 MBTI 이런 거는 막 저도 막 쉽게 공부한 다음에 막 풀이해주고 네. 별자리나 이런 것들도 살짝 네. 외운 다음에 막 풀이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막상 사주팔자는 되게 진입장벽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 사주라는 게 뭘까요? 한 사람의 인생을 보았을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태어났을 때 4개의 기둥으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사주예요. 그 4개의 기둥이라는 게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되는 건데요. 주는 이제 기둥 주자니까. 연, 월, 일, 시예요. 다시 말하면 주민등록번호 앞에 6자리.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4가지를 기둥에 비유해서 인생의 사주라고 하죠. 더 많이 말하는 거 이놈의 팔자야. 그런데 팔자는 또 네. 뭔가요, 그러면? 사주가 곧 팔자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사주는 말한 대로 이제 4개잖아요. 태어난 연월일시이지 않습니까? 4가지를 각각에 해당하는 하나의 기둥. 예를 들면 태어난 연을 우리가 이제 천간과 지지라는 개념을 알잖아요. 조금 더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텐데 천간에서 한 글자를 가져오고 지지에서 한 글자를 갖고 와서 2글자로 결합시키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60갑자 혹은 간지라고 말을 하는 건데 이 2가지로 풀어낸 것이 팔자예요. 다시 말하면 각각의 기둥 하나당 2글자씩 붙게 되거든요. 4 곱하기 2 하면 8이 나오잖아요. 그 자신의 어떤 운명 같은 것이 태어난 연월일시가 결정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을 팔자로 표현하는 거죠. 8글자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없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어떤 정보가 있다면 팔자죠. 예를 들면 저 같은 사람한테 제가 조선시대에 태어났다고 치면 정민년생이고요. 개축월생이고요. 태어난 것을 제가 날짜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제가 병자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태어난 시를 또 이야기를 하면 신묘예요. 이건 저도 이제 외운 건데요. 사주와 팔자의 어떤 개념을 이해하려면 이 천간지지라는 개념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고대에 자기 운명에 어떤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미래를 알고 싶잖아요.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장 많이 점을 칠 때 사용했던 것은 하늘의 움직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문학하고 점성술이 서로 같이 가는 굉장히 오랜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늘의 기운이 어떻게 바뀔까를 가지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이 동양에서는 하늘의 기운의 움직임을 10가지로의 부호로 파악한 거예요. 그게 천간. 반면에 땅의 기질을 그 당시에는 또 그럼 어땠을까 해가지고 역시 또 그것을 12가지로 파악한 것이 지지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하늘의 움직임과 그에 상응하는 땅의 움직임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것인가에 대한 어떻게 흘러가는가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세계를 쳐다보고 개인의 운명을 파악하려는 어떤 하나의 경향, 하나의 철학, 하나의 세계관 이렇게 생긴 것이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사주 팔자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생각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태어났을 때 동양에서는 모든 것이 관계로 파악하고 흐름, 일종의 기 같은 걸로 파악하기 때문에 그때의 하늘의 기운과 거대한 땅의 기질과
그 속에서 내가 태어난 시간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운명의 상당 부분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보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고요. 천간과 지지를 합쳐서 60갑자 이렇게 흔히 말을 하잖아요. 60갑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천간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겠어요?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이 10가지의 천간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갑이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자잖아요. 그렇게 해서 갑자 이 두 글자를 합쳐가지고 60갑자라고 그냥 보통 말을 하는 거예요. 60이 되는 이유는 천간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개고 지지는 12개니까 곱하기 하면 120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잖아요. 최소 공배수가 60이네요. 그렇죠. 네.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최소 공배수로 보기에는 둘 다 짝수이기 때문에 사실 60까지밖에 나오지 않죠. 그래서 60년의 세월이 지나면 이 원 사이클이 도는 거예요. 거대한 사이클 하나가. 그래서 회갑, 돌아올 회자를 쓰기도 하고 돌아올 환자를 쓰기도 해서 환갑잔치, 회갑잔치. 다시 말하면 동양에서의 거대한 사이클 한 번을 누리는 천수를 이미 누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정도이고요. 굉장히 나쁜 표현이지만 우리가 이제 육갑한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쓰면 안 되는 굉장히 속스럽고도 상스러운 표현인데 육갑한다 할 때 육갑이 60갑자의 준말이에요. 그 육갑을 한다는 얘기는 60갑자를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간 따지고 지지 따지는 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지지를 따질 때 보통 손 같은 걸로 천간 지지 따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술, 해, 자축 이렇게 돌아요. 12개로. 이런 걸 따지는데 지금 벌써 지지만 따져도 어렵잖아요. 천간 따지고 뭐 등등 하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걸 따지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영역인데 그 앞에 또 이제 육갑한다 할 때 앞에 또 더 나쁜 말이 붙잖아요. 누가 육갑한다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게 만약에 손마디가 제대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다거나 혹시 경우에 따라서 손가락 개수가 적다거나 많다거나 하면 육갑을 제대로 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육갑한다? 육갑 떤다? 떤다라는 말은 떠든다의 준말이니까 육갑에 대해서 떠든다라는 건데 그 모습이 얼마나 서투르겠는가라는 것을 비우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 건데 제가 이 얘기를 장황하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 언어 생활 속에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아윤의 팔자 이런 말도 하고요. 방송할 때 궁합이 잘 안 맞아 이런 말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망신살이 뻗쳤다는 말 하잖아요. 이게 다 사주점하고 관련이 있는 말들이에요.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우리 언어 생활 속에도 굉장히 깊숙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궁합이란 단어도 관련이 그렇죠. 있었군요. 궁합이라는 건 두 사람 사주 사이의 화학적인 어떤 반응이 어떻게 되는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그게 궁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도 사주점하고도 결정적인 관련이 있고요. 사실은 사주점을 치는 사람들의 상당수가 결혼을 앞두고 양가에서 사주 받아가지고 한번 이렇게 맞춰보고 부모님들이 막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주점을 치기도 하죠. 지지 얘기하시니까 네. 오늘 PD님들이 네. 여기에다가 촬영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기 골라주신 거구나. 몰랐어요. 시계와 관련돼 있고. 네, 여기다 시간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 그 12가지의 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가 동양에서는 시와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의 시의 어떤 개념으로는 2시간이 한 단위잖아요. 그래서 하루가 12시간으로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의 시작은 자시 밤 11시부터 1시 이게 이제 시작이잖아요. 저희 어머니께서 뜨개질 좋아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와. 1시, 2시부터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회로 사실은 저 인형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시, 축시 이런 방식으로 쭉 놓아서 사실은 시간을 알리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했다. 심지어 제옥 PD님이 저 1시 7분으로 세팅했다고. 아잉 센스쟁이. 생일이라고. 네. 네, 평상시 항상 우리가 시계를 돌아가게 하지만 시간이 사실은 이제 소리가 나서 멈춰놨는데 그걸 또 1시 7분에 맞추셨네요. 네. 지금까지 말씀 주신 것만 해도 이미 다른 점들이랑 다른 것 같네요. 그 토대가 굉장히 탄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약간 점이라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개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별별 점들이 다 있는데 점을 크게 보면 한 3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신점이라고 말하는 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영매이기도 하고 무당이기도 하고 뭐 이런 사람이 가서 제가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이제 접신을 하기도 하고 갑자기 이제 누가 신께서 얘기해 주시는 걸 듣고 대언을 하기도 하죠. 이런 걸 통해서 당신의 미래가 어떨 것이다 말하는 게 신점이에요. 두 번째 점은 뭔가 하면 책점이라는 게 있어요. 신성하게 생각하는 책 같은 게 있다고 쳐봐요. 불경이라든지 뭐 성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딱 펴요. 찍어 어떤 구절을. 그랬을 때 그것이 나의 어떤 현재 상태를 말해주거나 미래에 대해서 말해준다라고 생각하는 믿음이에요. 타로점이 책점이에요. 타로 카드를 만약에 책으로 만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아무데나 펼치는 거하고 타로점 치는 게 똑같죠? 그러니까 타로점 치는 것도 사실상 책점이라고 볼 수 있고 주요
주역점도 마찬가지예요. 주역점을 친다라고 했을 때 주역이라는 것은 64개의 궤 중에서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를 뭐 예를 들면 어플을 뽑는다거나 막대를 뽑는다거나 심지어 주역점 동전으로도 치거든요. 사실상 그것도 책점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 그게 바로 이제 서양의 별자리 같은 거예요. 이 세 번째는 앞에 두 개랑 어떻게 다르냐면 앞에 둘은 개인의 특성하고 관련이 없어요. 내가 요즘 몇 꿈짜리도 뒤숭숭하고 뭐 이상하고 미래가 막 불안하고 해서 어떤 사람을 찾아갔단 말이에요. 무당을 찾아갔을 때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 접실에서 말해주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인 나의 개인적인 기질이나 특성하고 무관하게 그 사람이 접신을 해서 혹은 뭐 대언을 해서 알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책점이란 것도 무작위로 펼치는 거잖아요. 가서 주역점 치러 가게 되면 뭘 뽑아서 한다던가 하는 것도 나의 특성하고 무관하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 점은 개인의 특성하고 관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양에서 별자리 점, 내가 태어난 월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저 염소자리거든요. 그러면 염소자리라는 것은 내가 1월 7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염소자리라는 특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특화된 점을 치는 거죠. 사주점은 세 번째에 해당되는 그렇죠. 거네요. 예. 세 번째 중에서도 가장 복잡한 것 중에 하나가 사주점이에요. 예를 들면 서양 별자리하고 비교해 보세요. 결국은 인간의 운명의 패턴이 12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사주점의 경우의 수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일단 연, 월, 일시가 다 들어가잖아요. 연, 월, 일시 중에서 서양의 별자리는 월만 따지는 거잖아요. 사실상. 정확히 1일부터 30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측면에서 사주점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한 체계와 나름의 철학에 토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 얼핏 보니까 그 51만 4,800가지의 그렇대요? 경우의 수가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예.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뭐 그 안에서도 예를 들면 서로의 어떤 그 오행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등등까지 다 따져보게 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역술인들은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말할 거고요. 실제로 어려울 거예요. 굉장히. 또 그 다음에 이게 진입장벽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자기의 사주점을 쉽게 칠 수는 없죠. 그랬는데 인터넷이 나오고 애플리케이션이 나와버렸네. 이래서 이제는 이 사주점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한 해가 시작되거나 뭐 등등이거나 자기 운명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하면 요즘 손쉽게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에도 어떤 팀장님께서 매일 그 운세를 공유하세요. 있어요. 근데 네. 그게 안 믿으려고 해도 그 이미지를 보게 찜찜하지. 되더라고요. 오늘 닭띠의 운세가 어떻게 되지? 어. 괜히 보게 되더라고요. 네. 예. 오늘도 보신 건 아니죠? 오늘은 안 봤습니다. 예. 네. 연, 월, 일시에 네. 따라서 운명이 정해지니까 마치 뭐 환경 결정론 혹은 운명론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예, 뭐 일종의 운명론에 가깝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점을 쳤을 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알고 싶은데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미래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잖아요. 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이런 측면에서 더군다나 태어난 연, 월, 일시 이 네 개의 기둥으로 우리를 인생과 어떤 기질을 파악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결정론이죠. 근데 사주가 모든 것이 다 결정되어 있다는 100% 운명론이라면 사실 사주를 많이 봐봤자 한 번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실제로 이제 뭘 또 사주 명리학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명리학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명리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명이 운명 명자를 쓰고요. 이는 이칠 이자를 써요. 그래서 운명의 이치를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주에 관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명리학을 한다고 하죠. 이 사주 명리학이라는 것의 기본 토대가 운명론적인 측면이 굉장히 강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실제로 굉장히 개인의 어떤 운명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상당 부분 환경이나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바뀐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점을 칠 때 흔히 하는 이야기가 무슨 대운이 어떻든가 세운이 어떻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대운이라는 것은 이제 10년만 다 개인이 바뀐다고 하고 세운이라는 것은 이제 매년 바뀐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통 새해가 바뀌거나 한 해의 끝이거나 이럴 때 사주점 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죠. 굉장히 알기가 복잡하니까. 어찌됐건 이런 운이라는 것도 있고 개인이 타고난 운명과 기질이라는 것도 있어서 이 상호작용하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펼쳐진다고 보기 때문에 반드시 운명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결정론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주를 보고 나서 자기한테 강하거나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억제하는 방식으로 하겠죠. 예를 들면 나한테 잘 맞는 사람이 있다거나 나한테 안 맞는 어떤 직업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따지겠죠. 그래서 보통 사주점을 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완벽한 운명론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주를 이야기하고 있는 역술인들이 흔히 드는 비유가 있는데 그게 자동차하고 도로와의 관계예요. 어떤 자동차를 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자동차가 처음에 출고돼서 나올 때 뭐 차종에 따라서 굉장히 비싼 차, 싼 차, 경우에 따라서는 중고차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고 애초에 만드는 과정에서 결함이 있는 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은 차의 타고난 운명이잖아요. 도로는 환경이란 말이에요. 말하자면 똑같은 차라 할지라도 어떤 도로를 달리고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 차가 형태라 이런 거 10년쯤 지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개인의 운명도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타고난 기질과 그런 운명론적인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운이 바뀌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조응하고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F1 카를 오프로드로 달리면 아무리 빠른 차여도 그럴 수 있겠네요. 힘들겠네요. 예. 힘들겠죠. 그렇게 하면 뭐 카메이커에서 도로 가져가지 않나요? 사주법이 매력적인 게 틈을 열어놔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모든 것이 결정됐다라고 말하면 정말 어떤 경우에는 누구는 좋은 사주 있지만 나쁜 사주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그 모든 것이 쓸모없게 되잖아요. 그 점을 치는 행위 자체를 포함해서 그런 측면에서도 다른 부분이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동양에서의 세상과 개인을 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성이고 흐름이고 기이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도 그것을 고정불변한다고 보지 않죠. 그 사주를 보통 보면은 네. 흔히 나오는 용어가 네. 뭐 음양 그리고 뭐 오행설 네. 이걸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주점이 어떻게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체계화되고 복잡해졌을까 했을 때 몇 번의 혁신적인 어떤 그런 착상이나 발상의 어떤 그런 전환의 순간들이 있었죠. 그중에서 이 사주점이 제대로 체계화된 것은 사주팔자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여기에 음양 오행설이 달라붙게 됐어요. 그것을 누가 처음 그렇게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굉장히 혁신적인 세상을 보는 관 혹은 사주점이 제대로 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든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음양 오행설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음양 이론이라는 것은 우리 우주에는 두 가지 기운이 있다는 거죠. 음의 기운이 있고 양의 기운이 있다는 건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하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우주를 꾸려가는 것인데 그냥 이러면 뭐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처럼 뭐 가늘다라든지 뭐 어둡다라든지 오목하게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음의 기운인 것이고 양은 그 반대죠. 그렇게 해서 인간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우주에 대해 설명하기도 하고 수많은 것들을 설명하잖아요. 태극이라는 것 자체도 그렇고 오행설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오원소설 같은 거예요. 오행설이 보통 어디에 처음 나왔다는 걸 제가 이제 찾아봤더니 서경에 처음 나왔더라고요. 서경이라는 것이 언제 나왔는지 우리가 보통 이제 사서삼경 할 때 그 서경이 삼경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 서경이 처음 나왔을 때를 보통 대충 춘추전국 시대나 그 이전으로 파악을 하더라고요. 그 당시가 기원전 한 4세기에서 그 이전이거든요. 근데 그 시기에 지구 반대편이 그리스에 한번 가보게 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네, 원소. 수많은 원소 소설들이 있죠. 지금 아리스토텔레스 말했습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 이전의 사원 소설을 훨씬 더 먼저 선구적으로 말한 게 엠페도클레스란 말이에요. 엠페도클레스가 사원 소설을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물, 불, 흙, 공기 이 네 가지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 만물을 그 네 가지로 보려는 어떤 그런 체계적인 시도 이런 것을 이제 엠페도클레스가 했는데 이게 기원전 5세기야. 근데 대략 지구 반대편에 오면 중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경우는 다르지만 이렇게 보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원소설인데 이 오원소라는 것이 결국 이제 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목, 화, 토, 금, 수 이 5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을 생각하면 되죠. 일주일이 왜 그렇게 명명됐는지하고도 관련이 있을 텐데 태양하고 달을 제외하게 되면 나머지 5개가 이 오원소설하고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오행설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 오원소설, 오소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행설, 오행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단일 행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역동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이 원소가 가만히 불변하게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이 중요하고요. 이 각각의 오행들이 천간과 지지 사이를 끊임없이 움직여 다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세계의 운명이나 개인의 운명이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만 본다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행설이라는 것이 오행론이라는 것이 어떤 데 토대하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고요. 이 점점점 발달하다 보니까 이 오행론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무슨 유교에서 기본 덕목으로 알고 있는 5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잖아요. 인의예지신 이런 것들을 이 5가지로 결부시키기도 하고요. 계절로 결부시키기도 해요. 그래서 목 하면은 예를 들면 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화 하면 여름이라든지 토 하면 뭐 늦여름이나 간절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계절로 말을 하기도 하고 색깔로 말하기도 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는데 한나라 말기에 이제 황건적의 난이 엄청나게 이제 심했었잖아요. 황건적은 왜 황건적인가 하면 머리에 황색 두건을 둘렀기 때문에 황건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황건군이라고도 했겠지만 이제 반대편에서 이제 도적들이라고 해서 황건적이라고 했던 건데 황건적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정부에 한 거에서 싸움을 시작했을 때 황건 자체를 그들의 어떤 상징으로 사용했던 이유가 한나라의 오행설하고 관련이 있어요. 한나라는 불로 상징되는 나라였었고 불화했을 때 거기서는 이제 붉은색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오행설의 5가지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목, 화, 토, 금, 수란 말이에요. 한나라가 불화로 상징됐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화의 기질을 갖고 있는 나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거는 뭐예요? 토잖아요. 토는 어때요? 황색이란 말이에요. 땅의 색깔은 누르다고 하죠. 황토라는 말을 우리가 쓰잖아요. 그래서 한나라를 패하고 다음 세력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에서 황색띠를 한 거예요. 그럼 이것은 만약에 오행설이라는 게 없다면 그런 믿음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인류 역사하고도 사실은 부분들이 있다.
특히 동양의 역사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죠. 너무 흥미롭네요. 그러면은 뭐 시기가 달라졌거나 대표한 색이 달랐으면은 황건족이 아니라 다른 그렇죠. 색이었을 수도 얼마든지 있겠네요. 다른 색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고요. 제 생각인데 음양에 관한 어떤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론이나 철학이 있을 것이고 오행에 관한 철학이 있겠죠. 두 가지가 겹쳐서 우리가 보통 음양오행설, 음양오행론이라고 말을 하게 되죠. 근데 어떤 천재적인 사람이든 아니면 그것이 실제로 그런 어떤 세상의 기운이든 음양오행론 자체를 사주랑 결합시킨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사주점의 최초의 제대로 된 기반이 되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사주팔자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무슨 뭐 장미년에 태어났다든지 개축월에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제가 1968년도에 태어났다는 게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것을 오행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저를 뜻하는 한자 이게 보통 이제 일간이라고 말을 하는데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병이거든요. 병에 해당하는 것은 음양 중에서 양을 뜻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화다라고 해서 양화가 이 병이라는 말을 해석하는 오행으로 달라붙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주점 보러 가면 나는 병화예요. 병이라는 말로 상징되는 화의 기운을 갖고 있고 나는 그 중에서 화 중에서도 저는 양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양화니까 태양이에요. 사주점 같은 걸 보러 가면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비유를 해서 난초로 태어나셨군요. 뭐 큰 나무로 태어나셨군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큰 나무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목 중에서도 양이라는 뜻이고요. 풀폭이 난초로 태어났다는 얘기는 목 중에서도 음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식으로 보통 번역을 해서 말을 이렇게 사람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이런 것처럼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은 오행론을 사주팔자의 체계랑 결합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이 굉장히 정교한 그런 사주점이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8글자 하나하나가 다 제각각의 어떤 굉장히 우주의 숭고한 어떤 깊은 굉장히 복잡한 의미들을 가지게 되었고 이 상호작용을 탐구하게 되었죠. 그래서 본격적으로는 사주점이 제대로 발달한 걸 당나라 때부터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만 따져도 굉장히 오래된 점의 체계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년 약정보다 저렴한 1년 약정 인터넷 비다이렉트 샵에서는 모두 다 가능. 비다샵 가능. 아까 말씀 주셨듯이 뭐 만세력 그런 표를 뭐 앱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셨지만 네, 네. 그래도 정식으로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제 사실 지금 말씀드린 거 하나도 몰라도 요즘은 들어가서 치기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것이 어떤 패턴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사주점에 관심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를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알아보고 싶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엄마한테 가서 물어봐야죠. 엄마나 몇 시에 태어나서 물어봐야죠.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태어난 연월일시를 파악했죠. 그럼 뭐가 됐어요? 사주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팔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의 팔자를 아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내가 태어난 해가 언제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무슨 임진왜란이니 경술국치니 뭐 등등 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사실들을 60갑자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태어난 월, 태어난 일, 태어날 시가 각각 60갑자로 어떻게 되는지 말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게 쉽게 만들어 놔서 오래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바로 만세력이라는 책입니다. 지금도 팔아요. 한 800페이지 되고요. 책마다 다른데 이렇게 두꺼운 사전 같은 책이라서 자기가 태어난 해 연월일시가 각각 60갑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는 일종의 사전 같은 거예요. 인터넷이나 앱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이걸 찾아봤겠죠? 20세기엔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럼 역술인들은 다 만세력을 갖고 있죠. 그래서 자네 뭐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나 해서 뭐 얼마입니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찾겠죠. 그 다음에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오행관계 같은 걸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자기의 사주를 알고 그 다음에 팔자는 만세력에서 찾아서 확인해가지고 60갑자로 만드는 거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60갑자로 만들어도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오행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으면 할 수 있어요. 이 표를 보시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오행의 순서가 이제 목화토금수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음양은 기본적으로 반복돼요. 그래서 양음, 양음, 양음 이렇게 반복이 되고요. 천간이 말씀드린 것처럼 갑을병정, 모기경신, 임계의 순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화토금수에다가 하나씩 대입을 하면 돼요. 그래서 갑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목이겠죠. 근데 양목이죠. 그 다음에는 을 같은 경우에는 음목이겠죠. 근데 한 가지 알 것은 이 사주점을 칠 때 지지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는 제일 먼저 오는 게 사실은 쥐띠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로 하는데 자축을 뒤로 보내요. 그리고 인부터 따져야 돼요. 이것을 특히 세 단위씩 끊습니다. 끊은 다음에 토에 해당하는 건 중간중간에 낀다고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표가 좀 약간 복잡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인묘, 사오, 신유, 해자 사이에 지금 말씀드린 그 네 가지가 각각 끼게 되고 그것이 또 음양이
교차한다고 보는 거예요. 사주점이라는 것은 결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2번 정도의 말하자면 치환의 과정이 필요해요. 태어난 연월일시를 8개의 숫자로 파악을 했죠. 8개의 숫자에 해당하는 각각의 오행에서의 어떤 것들이 기호 같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8가지 끼리의 상호작용을 들여다보는 것이죠. 이게 사실상 사주점을 보는 방식이다. 그 사주에서도 연월일시가 다 똑같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맞아요.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정확한 어떤 창시자가 있어요. 서자평이라는 사람인데 송나라 시대예요. 대략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조금 더 된 북송시대 사람인데 이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어떤 천재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거죠. 혹은 세상을 꿰뚫어보는 하나의 어떤 시선을 갖게 된 거죠. 그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까 8자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연월일시를 이제 각각 바꾼 거잖아요. 60밥자로. 8글자가 숫자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오행 사이에서의 상호관계만 그전까지는 들여다보는 게 사주점이었다면 이 8글자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일간. 아까 일주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을 때 일주라는 것은 일간과 일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천간 일지지 할 때 태어난 연도는 사실은 우리가 띠로 파악할 수 있잖아요. 제가 양띠인데 겨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양이 겨울에 태어났으니까 고생할 팔자라고 이런 얘기 어렸을 때 한단 말이에요. 계절하고 그 동물하고 해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월도 관련이 있죠. 월은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사주가 약한 사주거든요. 약한 사주인 이유는 겨울에 태어난 것하고 관련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월이라는 것은 계절하고 관련이 있고 연이라는 것은 띠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는 그 사람의 운명에 대해서 뭔가 말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일은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1월 7일 태어난 것하고 1월 11일 태어난 것이 직관적으로 어떤 다른 의미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것이 바로 일간인데 그 일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주에서 핵심이다라는 것이 이 서자평이라는 사람의 견해예요. 어떻게 보면 완벽하게 패러다임을 바꿨다고 그럴까? 근데 일반적인 견해랑은 달랐을 것 같네요. 그랬겠죠. 그래서 일간이라는 것이 그 자신을 뜻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타고난 기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개의 사주 중에서 어떤 것은 예를 들면 경우에 따라서는 뭐 부모 관계, 뭐 형제 관계 뭐 등등을 따지게 되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내가 있어야 되니까 나의 기질은 사실상 일간에 담겨 있다라는 견해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부터 팔자는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나머지 7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8 빼기 1이니까 7이니까. 일간과 7자 사이의 오행 관계를 따지는 게 현대사주의 핵심이 되어버렸어요. 이 서자평이라는 사람이 일간을 중심에 둠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이런 정교하고도 거대한 사주점이 제대로 시작하게 되었다. 창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십성이라는 개념이 또 굉장히 중요해요. 십성이라는 것은 이 오행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단일 행자가 들어간다는 걸 좀 말하는 것처럼 상호작용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흙이다, 금이다, 쇠다, 물이다, 불이다라는 것은 실제로 그 물질이라기보다는 그 물질로 표상되는 어떤 기운 같은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세상 모든 것들은 그 5가지의 속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서로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자연주의적이에요. 예를 들면 아까 제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저의 일간의 핵심은 저는 화거든요. 불화예요, 저는. 그중에서도 양화예요. 제가 만약에 사주점을 보러 갔으면 예를 들면 태양으로 태어났네 이랬을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불화를 갖고 있는데 역술인들이 굉장히 많이 말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찾아보셔도 많이 나오는 게 예를 들면 목생화 이런 말 많이 한단 말이에요. 상생, 맞아요.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생극관계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목생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나무는 불을 살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불이 있는데 나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이 타겠죠? 반대로 물하고 불의 관계는 불이 있는데 물을 끼얹으면 어떻게 되나요? 불이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수극화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물은 불을 극한다, 제지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건데 이 5가지 요소 속에서 이 서로의 관계를 보통 생극관계라고 해요. 생극관계는 생이라는 것은 살려주는 관계이거나 극은 제어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근데 살리는 게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내 사주를 봤는데 내가 지나치게 그러니까 불의 기운이 강해요. 근데 누가 또 불의 기운을 여기다 더해봐. 그럼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지나치게 되네요. 그렇죠. 사주에서 핵심은 조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나치게 내 사주에 화가 많으면 불이 많으면 오히려 불을 극하는 게 좋겠죠. 수가 필요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대로 내 사주에 어떤 것이 굉장히 적다고 하면 그걸 키울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극의 관계, 생의 관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생극관계라고 하게 되는데 이 생극관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일간에서의 나 핵심 나는 불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저는 이제 병을 쓰잖아요. 이것과 나머지 7개 오행과의 관계를 따지는 거예요. 이 따지는 것을 십성이라고 해요. 서로 간의 어떤 오행의 어떤 생극관계를. 근데 이 십성이 어떻게 보면 사주 풀이할 때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이고 이걸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게 되죠. 어찌됐건 지금 말씀드렸던 어떤 일간을 주목하게 된 착점이 있었을 것이고 그 일간에 주목을 해서 일간의 오행과 칠자의 오행 사이의 관계를 따져서 그 사람의 운명과 그 사람의 적당한 직업과 평생의 운과 결혼해야 될 사람과 부모와의 어떤 사이와 이런 걸 다 풀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보통 사주점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 점을 봤을 때 꼭 이게 극한다고 나쁜 네. 게 아니다 궁합이 그럼요, 이런 얘기를 그럼요. 그래서 했던 거군요. 그럼요. 예를 들어서 저는 화잖아요. 불이 저의 기본적인 어떤 타고난 기질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저한테 필요한 게 뭐겠어요? 사주점 해가지고 아까 한 걸 살짝 보니까 저한테 필요한 게 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왜냐하면 타고난 게 불인데 나머지 7개의 칠자가 굉장히 약한 사주고 이걸 살려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불이 필요한 거예요.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생극이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개념은 아닌 거죠. 제가 불이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불과 관련된 뭔가가 있다 하더라고요. 네. 제가 도움드리는 관계. 이렇게 될 확률은 사실은 양음까지 따져도 10분의 1 정도예요. 왜냐하면 오행이니까 5가지고 그 양음이라는 개념을 넣어도 10가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저희 인연을 부정하시는구나. 대단한 인연이 아니었으니까 이런 거죠. 알겠습니다. 삐졌습니다. 삐지는 것도 사주에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제일 궁금한 건 평론가님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네. 안 믿는다고 네. 왜 안 믿으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건 믿음의 영역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과학은 아닌 것 같아요. 비과학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인간의 심리라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 수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반엄 효과라고 하기도 하고 포로 효과라고 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 심리학에서의 제가 이 얘기를 예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버트럼 포로라는 어떤 미국의 심리학자가 있는데 1940년대에 자기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실험을 했어요. 무슨 실험을 했냐면 지금부터 너희들이 성격 진단을 하는 내가 프로그램을 제대로 개발했다는 거지. 너희들 성격을 진단할 수 있도록 설문에 한번 대답해 달라고 하고 쭉 뿌려요. 그럼 학생들이 열심히 자기 이제 문항 같은 걸 이렇게 체크하겠죠. 그 이름 적어가지고 냈어요. 그럼 교수가 그걸 본 다음에 각각의 성격을 분석해서 장문의 문장을 써서 학생에게 줘요. 그리고 나서 과연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 판단했던 당신에 대한 성격에 대한 나의 분석이 5점 정말 100% 맞다. 0 하나도 안 맞다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점에 해당하는지를 체크해달라고 해요. 4.26점이 나왔대요. 매우 높네요. 어마어마하게 높은 거죠. 4.26점이면. 4도 상당히 맞다라는 얘기일 테니까. 그런데 이 뒷얘기를 알면 항상 심리학 실험이 그런 것처럼 재밌죠. 교수는 학생들이 제출한 이 성격에 대한 테스트에 대한 문항을 보지도 않았어요. 아예 안 봤고요. 다 똑같이.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은 문장으로 줬어요. 그 문장을 어디서 만들었냐면 그냥 점성술책에서 갖고 와서 짜깁기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것을 보았을 때 무작위로 사실상 똑같은 해답을 이 수강생 전체한테 줬는데 맞아 와 정말 교수님이 대단한 걸 만드셨네라고 한 사람이 4.26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상관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로 효과라는 말을 해요. 애매모호한 말들, 일반적인 말들 던져주면 그것을 어떤 암시를 주게 되면 사람들이 정말 그러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비판적으로 보는 견해 중에서 직업에 관해서 알아맞춘다고 할 때 역술인들이 손으로 벌어먹는 일을 하는구만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다 손으로 타자 칠 벌어먹어요. 수도 있고. 그렇죠. 네. 뭐 글 쓰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황영조가 아닌 이상 대부분은 다 손으로 벌어먹지 않겠습니까? 발로 그분은 바로 먹는 사람도 벌어먹겠죠. 있군요. 네, 그런 측면에서 모호한 말들이 갖고 있는 자기 실현적인 효과 같은 것도 있지 않나? 제 첫 번째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이제 책을 여러 권을 읽었거든요. 이번에 읽은 책 중에서 이제 이지영 씨가 쓴 사주 이야기라는 책도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저자가 한 이야기지만 굉장히 체계적인 이것이 돌아가는 것의 핵심은 60갑자 아니에요. 그럼 60갑자에서 예를 들어서 월이나 시는 중요한 게 우리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처럼 월이 나눠지게 된 이유는 사실은 계절의 순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시간도 태양의 순환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년하고 일일 경우로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가 반드시 2026년에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것은 사실 이제 예수님의 탄생하고도 관련이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책에서 나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원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최초의 해는 갑자년이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초의 날, 첫날도 갑자일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로부터 시작해서 60사이클이 돌고 해서 지금까지 온 거잖아요. 그게 만세력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갑자년은 몇 년도냐? 최초의 갑자일은 며칠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기원 후 1000년을 최초의 갑자년이라고 만약했다고 쳐봐요. 그럴 리도 없지만. 근데 약간의 오차가 있어서 만약에 996년이라고 가정하면 이 모든 게 다 틀려버리잖아요. 최초의 순간을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위에 모든 것이 아무리 체계적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굉장히 허망한 어떤 그런 체계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에요. 굉장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건 이 안에서는 굉장히 정교한 체계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다음 또 이제 역술인들이 이제 통계적으로 그것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되었다는 말을 하기도 하는데요. 학문적으로 납득이 갈 만큼 혹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의구심이 있는 쪽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점이라는 것이 내가 하나도 안 믿어도 누가 굉장히 나쁘게 나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나 가면 찜찜하잖아요. 찜찜하죠. 반대로 기왕이면 우리가 100%안 믿는다 하더라도 뭔가 이렇게 좋은 얘기 들으면 마음의 위안을 얻기도 하잖아요. 그런 기능도 큰 것인 거고 또 믿는 사람한테는 실제로 그것이 심리학적으로든 아니면 어떤 다른 쪽으로든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측면에서는 누구는 믿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다만 이제 저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어떤 문화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가 세계를 파악하는 어떤 습성이나 방향과 어떤 식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가 저는 관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약간 교양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원, 뭐 달력 이런 얘기도 하시니까 사실 역법도 다양하게 바꿨잖아요. 뭐 그럼요. 글레고리력도 있었고 율리우스력도 있었고 그 날짜가 뭐 통째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때마다 네. 되게 혼동스러웠을 것 같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았죠. 네. 또 빅데이터라고도 하지만 네. 데이터 얘기를 하면은 그 로데이터, 그 원본 데이터를 보통 찾게 되는데 네. 제가 아무리 찾아도 로데이터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걸 빅데이터로 해석하는 것도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예. 네, 뭐 데이터의 오염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초에 최초의 순간에 이정표가 된 그런 것을 확정할 수 없다는 어떤 치명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뭐 흥미로운 지점들이 있죠. 마지막으로 그 평론가님의 그 사주점을 통해서 사주점 읽는 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직전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처음으로 해봤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의 일종의 약간 실전편? 아, 복습하는 개념. 네, 이게 실제로 사주에 점을 칠 때 어떤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죠. 네, 포스텔러라는 곳에서 이제 만세력을 이용하셔서 하신 건데 여기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세로 쓰기이기 때문에 우측부터 좌측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년월 일시가 우측으로부터 되어 있죠.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이제 정민년에 태어난 것이고 개축월에 태어난 것이고 병자일 그다음에 신묘시에 태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드린 팔자 인 거죠. 병이라는 게 제 사주에서 제일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일간이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일간이고요. 이 나머지 7자라고 말하는 것 중에서 그 다음 상대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월지예요. 축자. 그러니까 월지라는 건 환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일간이라는 것은 나의 태어난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타고난 기질이 나의 환경 속에서 어떤 운명을 펼쳐갈 것인가를 따지게 된단 말이에요. 나머지 6개도 중요하지만. 병이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행으로 바뀌게 되면 화잖아요. 양화. 그렇기 때문에 저의 사주의 핵심은 병화라고 보통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십성이라는 것은 저의 핵심적인 나를 뜻하는 일간과의 나머지와의 관계에 따라서 여기 정관이니 겁재니 정재니 뭐 정인이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죠. 예를 들면 나를 살려주는 것이냐 나를 극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또는 반대로 내가 주어가 될 수 있죠. 내가 극하는 것인지 내가 살려주는 것인지 혹은 나와 실제로 이것이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음양까지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음양은 다르면서 같은 것일 수도 있겠죠. 이런 거에 따라서 모두 이제 10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게 되는 건데요. 그 10가지 경우의 수를 이제 십성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정제니 비견이 이런 말로 되게 돼서 사실 이걸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말들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양에 해당하는 게 화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음이란 말이에요. 또 겨울에 태어났잖아요. 등등등 이런 것들이 이제 파악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드린 건 이 십성 중에서도 제가 제일 많은 게 상관이잖아요. 상관이 많은 사람의 특성은 화술에 능하고 창의성이 높대요. 이게 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10개 중에 없는 것도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없는 것은 내가 결여하고 있는 기질이거나 혹은 관계거나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십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설명하죠. 그 밑에 보면 지장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자를 알면 또 좋을 텐데 지장간이라는 게 장자 감출장자이고 지라는 것은 그 말씀드린 지지할 때 지지고 간은 천간할 때 간이에요. 그러니까 지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천간의 기운이란 뜻이에요. 본인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모르면서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경향, 무의식적인 어떤 습성, 행동 패턴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지장간이에요. 12운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운세가 흘러가잖아요. 계속 바뀌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삶의 흥망성쇠를 말한다고 할까? 12신살이라는 것은 신살이라는 건 신이 있고 살이 있는데 신이라는 것은 좋은 기운인 거고요. 살이라는 것은 흉하고 사람을 죽이는 독한 기운이에요. 한자로는 다른 한자를 쓰는데 사실은 죽일 살자랑 같은 한자이거든요. 뜻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마살이 있다, 뭐 도화살이 있다, 망신살도 여기 들어가요. 실제로 망신살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도 사실 우리 어법에서 쓰죠. 그러네요. 역마살이 꼈냐, 왜 이렇게 돌아다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런 것이 사실은 역마살을 타고난 사람이면 한 군데 있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거죠. 그 도화살이 있다 그러면 옛날에 무슨 요즘식으로 말하면 약간 판파탈 이런 사람이 도화살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도화살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연살이라고 있죠. 연살이 도화살이에요. 매력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도화살을 좋게 의미를 해석해서 예를 들면 옛날에는 도화살이 나쁘게 본 거죠. 저 여자한테 도화살이 있어라고 한다면 아, 저 사람하고 관계를 갖게 되는 어떤 남자는 파멸한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엔 이것을 굉장히 좋게 얘기하기 위해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인기가 있는 사람. 연예인들은 도화살이 있으면 좋다고도 얘기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세상에 따라서 바뀌게 되는데 이 신살이란 개념은 제가 알기로는 현대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약화된 개념인데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했었겠죠. 여기서 이제 오행과 십성 분석이라고 이제 이 사이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화라는 건 제가 화가 핵심인 거죠. 아까 병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일간이 화인 거예요, 저는. 거기다가 십성 중에서 제일 많은 게 상관이라고 그랬죠. 상관이 아까 뭐 예를 들면 뭐 언변이 좋고 뭐 등등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저의 특성을 파악해 준 거고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성인데 상호작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파란 걸로 되어 있으면 그 방향으로 생하는 것이고 빨간 걸로 되어 있으면 극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표로 만들어 준 것이고 퍼센트는 제가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화와 토가 수가 많네요. 네. 그러네요. 네, 여기 보면 이동진님은 신약한 사주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주가 약하다는 뜻이에요. 신이라는 것은 자기를 뜻하는 거거든요. 몸신자를 써서. 그러니까 약한 사주인 것이 보통 겨울인 것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불화의 기운을 타고 태양으로 태어났는데 양력으로 1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신약한 사주. 사주가 약하다고 하죠. 용신이란 말을 쓰는데 용신은 이제 억부 용신을 줄여서 용신이라고도 하는데 용신할 때 그 신이 몸신자 용은 쓸 용자를 써요. 그러니까 신이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에 관한 것일 텐데 용신이 화라는 것은 나한테 필요한 게 화라는 거예요. 내가 화인데도. 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네. 화가 많다니까 또 이상한 것 같은데 불이 많은 거예요. 불이 많음에도 네, 불구하고. 짜증이 많은 게 네.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저는 화를 타고났는데 이 사주에 따르면 신약한 사주라서 타고난 기질이 제대로 발현이 못 되기 때문에 불을 계속 주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나는 관계든 직업이든 뭐든 이런 쪽으로 이것이 보충될 수 있는 그런 생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 나서야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당신한테 필요한 것은 화다. 아까 말씀드린 오행 중에서 이런 것을 설명하는 건데 억부라는 말이 억은 억누른다는 얘기고요. 부는 띄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억부용신을 용신이랑 같은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10년마다 한 번씩 바뀐다는 대운과 1년마다 연운이라고 하지만 보통 세운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그때그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내강의 것들을 띄워준 것 같습니다. 이거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저도 몰라요. 저도 이제 뭐 찾아보면서 해야겠습니다만 대충 어떤 구조, 어떤 토대, 어떤 철학, 어떤 시각에 결합이 되어 있는 것인지를 장시간에 걸쳐 설명드렸습니다. 너무 잘 이해됐습니다. 파야케 혹시 그 만세력 책 있나요? 없어요. 여기 책이 3만 권인데 만세력이 없네. 책이 엄청 많은데 글쎄 딱 그 말이야. 책이 없네요. 제가 봤을 때 오늘 끝나고 나면은 제작진 분들이 다 여기 앞에 줄 설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볼 줄 모른다니까요. 그래도 지금까지 말한 것만 해석해 주시면. 네, 여기서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사실은 자기 사주를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는 보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뭐 제대로 사주를 보고 싶으시다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믿는 분이라면 역술인한테 제대로 사실은 또 받아야 되는 측면이 있겠죠.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고요. 이걸 따진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하고 또 자의적인 해석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체계적인 해석이 필요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사주를 아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안 믿었던 쪽이었는데 오늘 설명을 아, 듣고 그래요? 나니까 이렇게 음양과 아, 그래요? 오행과 이렇게 네. 수많은 토대가 있다는 걸 알고 난 후에 네. 오히려 정말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MBTI가 뭐예요? EN 어쩐지 믿더라. 네. 일단은 끝나자마자 저 사이트에서 저도 한번 돌려보면서 네. 궁합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가 네. 참고하신 책이 되게 많으시다고. 네, 뭐 다시 한번 다 보기도 했었고 모르는 걸 알게도 됐었고 지금 보여드린 이 4권의 책을 집중적으로 참고해서 여러분께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엔 또 영화 어떤 영화를 추천하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사주도 사주이지만 사실은 운명을 알고 싶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또 관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관상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롭게 다룬 더군다나 조선시대에 있었던 가장 큰 정변 중에 하나였던 사건을 다룬 그런 유명한 영화가 있죠. 관상. 이 영화를 여러분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은 장르 통합 월정의 BT 플러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하야케 채널 운영과 콘텐츠 방향에 관련해가지고 설문을 준비했는데요. 고정 댓글에 있는 설문 참여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드립니다.